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연은 한국이 어떻게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만의 따뜻함과 놀라운 시스템 덕분에 기적처럼 살아난 한 아이와 그 가족의 여정을 다룹니다. 과연 한국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지 여러분,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역시 한국 하고 감탄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스페인을 떠난 날을 어제 일처럼 아직도 기억해요. 따뜻한 지중해 바람이 오렌지, 꽃향기를 실어 발렌시아 고향의 작별을 고할 때, 제 이름은 엘레나 마르티네즈예요. 35살에 제 인생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줄은 전혀 몰랐어요. 10년 전, 저는 스페인에서 성공적인 건축가로서 아름다움과 기능을 겸비한 현대 건물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업 회의에서 앙투안과 만났어요. 그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누구와도 달랐어요. 모나코 출신의 사업가로 다정한 눈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는 빠르게 사랑에 빠졌고 1년 내에 반짝이는 지중해를 바라보는 작은 세레모니에서 결혼했어요. 모나코로 이사하는 것은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많은 도시보다도 작은 이 작은 나라는 고급 자동차, 반짝이는 요트,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앙투안과 저는 항구가 보이는 현대적인 아파트에서 살았고 거의 매일 대형 크루즈 선박이 도킹하곤 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건축가로 일하며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집을 설계했고 앙투안은 가족의 성공적인 수입 사업을 관리했어요. 우리의 삶은 꿈에서 나온 것처럼 완벽해 보였어요. 주말마다 모나코의 구불구불한 거리를 탐험하거나 새로운 레스토랑을 시도하거나 해안을 따라 항해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때로는 저녁 식사만을 위해 인근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죠. 돈 걱정은 없었고 우리는 가족을 갖고 세계를 여행하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런 다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왔어요. 아들 레오의 탄생이었어요. 그는 앙투안의 파란 눈과 제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 완벽했어요. 아직도 아기가 요람해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모습, 작은 손가락이 제 새끼 손가락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첫 몇 주는 기쁨으로 가득했고 사진을 찍고 방문한 친구들과 가족에게 그를 자랑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레오는 다른 아기들보다 더 많이 울었고 체중도 제대로 늘지 않았어요. 처음에 의사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모든 아기가 다르게 발달한다고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머니의 직감, 그들이 그렇게 부르죠. 레오가 2달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변했어요. 정기검진 중에 의사가 우려되는 점을 발견하고 추가 검사를 지시했어요. 그 살균된 병원방에 앙투안의 손을 너무 세게 잡고 앉아 있었던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전문의가 레오에게 심각한 신장질환이 있다고 설명할 때요. 만성 신장질환, 잠재적인 장기 부전, 평생 치료라는 말들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제 위에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의사들은 치료 옵션이 있고 의학이 날마다 발전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들은 기대치 관리와 삶의 질 케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건축가예요. 누군가가 어려운 구조를 더 좋게 보이게 하려는 것을 이해해요. 우리는 즉시 행동에 옮겼어요. 앙투안은 그의 사업 관계를 이용해 모나코 최고의 의사들과의 예약을 잡았어요. 그들이 도움을 줄 수 없을 때는 우리는 스페인으로 돌아가 그곳의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의료 저널을 연구하며 원하지도 않았던 단어들을 배웠어요. 투석, 이식 거부, 면역 억제. 의료비가 빠르게 쌓이기 시작했어요. 모나코는 부유하지만 의료 서비스는 무료가 아니었어요. 각 전문의 방문, 각 검사, 각 치료가 점점 쌓여가는 비용의 산이 되었어요. 앙투안은 절대 불평하지 않았지만 매달 청구서를 검토할 때 그의 얼굴에 걱정의 주름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제 직업을 떠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요. 레오는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했어요. 하루 종일 여러 약을 복용하고 자주 병원을 방문하며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했죠. 제 아름다운 아들은 자신의 요람보다 병원 침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의 첫 생일 파티를 계획하는 대신 우리는 신장 전문의와 상담하고 있었어요. 그의 첫 걸음을 보는 대신
우리는 그의 생명 징후를 추적하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우리의 완벽한 삶은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것으로 변해버렸어요. 웃음과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현대, 아파트는 의료, 기기의 삐 소리 외에는 조용해졌어요. 한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던 항구 전망은 이제 부와 걱정 없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를 조롱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앙투아는 매일 밤 레오에게 용감한 기사와 마법 같은 모험 이야기를 읽어주었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불러주셨던 스페인 자장가를 부르며 그의 작은 가슴이 숨을 쉴 때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우리는 어딘가에서 어떻게든 우리 아들을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때 저는 우리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임을, 그리고 삶이 우리에게 더 많은 도전과 예상치 못한 축복을 안겨줄 것임을 전혀 몰랐어요. 모나코 항구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배들이 부두에 조용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속 폭풍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평화로움이 왠지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 앙투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항상 쉬는 시간마다 저랑 레오에게 전화를 하곤 했거든요. 저는 아파트 작은 발코니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손에 쥔 전화기를 꽉 붙잡고 있었어요. 안쪽 식탁 위에는 레오가 최근 병원에 입원하면서 나온 의료비 청구서들이 흩어져 있었고요. 그 숫자들 하나하나가 제 속을 뒤틀리게 만들었어요. 앙투아는 그 끝도 없는 비용들을 감당하려고 점점 더 긴 시간 동안 회사에서 일했어요. 갑자기 전화가 울리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앙투안의 번호가 아니었고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전화를 받았죠. 마르티네즈 부인인가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급했어요. 남편분께서 20분 전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무실에서 쓰러지셨다고요. 지금 바로 오셔야 해요. 발밑에서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웃 소피아가 레오를 돌봐주겠다고 해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는 내내 앙투아는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아직 겨우 38살이고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그가 몇 주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계속 떠올랐어요. 살이 빠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던 모습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한 의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사의 얼굴만 봐도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이미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앙투아는 사무실 책상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동료들이 발견했을 땐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대요.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어요. 차가운 병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마치 악몽 속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아침에만 해도 앙투안이 레오의 이마에 입 맞추면서 이번 주말에 바다로 놀러 가자고 약속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는 저와 아픈 아이, 그리고 산더미 같은 빚을 남기고 떠나버렸어요. 그 후 몇 주는 멍한 상태로 지나갔어요. 앙투안의 회사에서 사망 보조금을 조금 줬지만 비싼 모나코에서는 금방 소진될 금액이었어요. 레오의 의료비 때문에 저희 저축은 이미 바닥난 상태였고요. 저는 건축가로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유연한 근무가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려는 곳은 없었어요. 매일 밤 레오가 잠든 뒤에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계산기와 청구서를 들고 숫자를 맞춰보려 했어요. 하지만 숫자는 절대 맞아떨어지지 않았어요. 모나코의 아름다운 거리와 화려한 상점들은 이제 저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곳은 어려움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싱글맘이 설 자리가 없는 곳이었죠. 스페인에 있는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저희는 몇 년간 사이가 멀어졌었는데 특히 제가 모나코로 이주한 뒤로요. 부모님은 제가 앙투안과 서둘러 결혼한 것도 마드리드에서의 커리어를 그만둔 것도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는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자존심을 꺾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1년 동안만 저희를 받아주겠다고 하셨어요. 더는 안 된다고요. 그동안 제가 바로 일자리를 구하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의 말투에서는 이게 가족을 돕는 게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거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열로 뜨거운 레오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그의 의료 모니터에서 나오는 삐 소리가 제 가슴속 뛰는 소리와 박자를 맞추는 것 같았어요. 앙투안과 저는 레오에게
모나코에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꿈을 꿨었는데요. 이제는 2개의 가방에 짐을 싸서 고개를 떨군 채 스페인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레오의 고요한 얼굴을 보니 자존심 같은 건 내려놓고 뭐든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레오에게 유일한 부모이고 유일한 보호자잖아요. 앙투아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그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순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구와 짐 중 가방에 들어가지 않을 것들은 다 팔아버렸어요. 하나씩 아파트에서 사라지는 물건들을 보니 앙투안과 제가 함께 만든 삶의 흔적들이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계속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집은 장소나 물건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레오 단둘뿐인 가족을 지키고 살아남는 것이라고요. 출발 날짜가 다가오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모나코 항구를 걸었어요. 여전히 같은 배들이 해질녘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다른 모든 것은 변했더라고요. 이제 저는 10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꿈에 가득 찬 여자가 아니었어요. 더 강해졌지만 상처도 많아졌죠. 그리고 이제 레오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스페인에서 지내던 매일 아침, 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작은 책상에 앉아서 인터넷에서 답을 찾곤 했어요. 노트북 화면에서 나오는 은은한 불빛이 나무 책상 위에 흩어진 의료 논문들과 국가 가이드북들을 비췄죠. 옆방에서는 레오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고 그의 고른 숨소리는 제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 떠올리게 해줬어요. 분명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야. 제가 피곤한 눈을 비비며 혼잣말을 했어요. 부모님의 집은 집이라기보단 임시로 머무는 피난처 같았어요. 부모님이 저희를 받아주시긴 했지만 그들의 못마땅한 표정과 깊은 한숨은 저희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보여줬어요. 어느 날 오후, 레오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서 여러 나라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의 수준, 치료비, 외국 환자를 받아주는지 여부 같은 것들을 살펴봤어요. 제가 건축가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레오가 나중에 건강해지면 학교에 갈 수 있는지도 확인했죠. 그중 스위스가 항상 리스트 맨 위에 올랐어요. 스위스에 대해 읽으면 읽을수록 이 나라가 정말 완벽해 보였어요. 맑은 공기, 훌륭한 병원, 높은 삶의 질까지. 의료 연구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요. 희망이 조금씩 피어오르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취리의 여러 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병원들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답변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들은 레오의 의료 기록을 요청하며 그의 사례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한 의사는 화상 통화 약속을 잡아 치료 가능성을 논의하자고 했죠. 그렇게 저는 마지막 남은 저축과 온라인으로 소소하게 했던 건축 프로젝트로 번 돈을 모아 취리히로 가는 비행기 티켓 2장을 샀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레오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까만 곱슬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일은 모험을 떠나는 날이야.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산이 하늘을 만지고 공기가 솔나무 냄새가 나는 곳으로. 레오의 갈색 눈이 반짝였어요. 거기 가면 나아질 수 있어요, 엄마? 그랬으면 좋겠다, 내 사랑.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하지만 스위스에서 현실은 차가운 취리 공항의 바람처럼 우리를 강하게 때렸어요. 도시가 아름다운 건 맞았어요. 깨끗한 거리와 효율적인 트램까지. 그런데 빵 한 덩이에서 병원 방문까지 모든 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쌌어요. 저는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원룸 아파트를 구했어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였는데 그 작은 공간조차도 저희 월 예산의 대부분을 잡아먹었어요. 레오의 치료비를 실제로 확인했을 때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제가 계산했던 비용의 거의 2배였거든요. 미안합니다. 마르티네즈 씨, 병원 행정 담당자가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스위스 보험이나 충분한 개인 자금이 없으면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기분이었어요. 또 하나의 완벽해 보이던 장소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곳이었고 또 하나의 막다른 길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작은 발코니에 앉아 있었어요. 안에서는 레오가 만화를 보고 있었고요. 노을이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였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없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제가 또다시 실수한 건 아닐까 자책했어요. 그때 레오가 기본검진을 받던 지역 병원의 간호사 마리아가 제가 얼마나 지쳐 보이는지 눈치챘어요.
그녀는 15년 전에 필리핀에서 스위스로 이주한 사람이었고, 더 나은 삶을 찾아가는 게 어떤 기분인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녀가 어느 날 레오의 검진을 도와주면서 물었어요. 저는 그녀를 멍하게 쳐다봤어요. 한국이요? 거기는 말하다가 멈췄어요. 뉴스를 통해 들었던 희미한 기억과 케이팝 노래들 외에는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마리아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제 사촌이 암 치료를 받으러 한국에 갔었어요. 의료 서비스가 정말 훌륭하고 비용도 유럽보다는 훨씬 저렴하대요. 게다가 그녀가 덧붙였어요.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있대요. 그날 저녁,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검색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의료 서비스에 관한 기사와 영상을 하나씩 읽고 보면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났어요. 어쩌면 아직 우리의 여정이 끝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찾던 해결책이 가장 예상치 못했던 곳에 있을지도요. 레오가 블로그로 탑을 쌓으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그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거예요. 뭐든 해볼 거예요. 제가 전혀 모르는 나라일지라도요. 때로는 가장 좋은 답이 가장 뜻밖의 곳에서 찾아오니까요. 저는 취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앉아서 부엌 테이블 위에 쌓인 의료비 청구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레오의 치료를 위해 한국을 고려해보라고 했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솔직히 좀 답답했어요. 한국이라고요?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제가 아는 모든 것과 너무 다른 곳 같았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고 레오의 다음 치료비 결제를 알리는 알림이 또 떴어요. 짜증스럽게 휴대폰을 옆으로 밀어두고 노트북을 열어 한국 의료 시스템이라고 검색창에 쳐봤어요. 검색 결과로 나온 이미지들은 생각보다 놀라웠어요. 현대적인 병원, 깨끗한 거리, 하늘 높이 솟은 고층 빌딩들까지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사진만 저렇게 좋아 보이는 거겠지. 혼잣말을 하며 옛날에 봤던 한국 전쟁 관련 영화들이 떠올랐어요. 제 머릿속에 있는 한국은 여전히 전쟁에서 회복 중인 개발도상국 같은 이미지였거든요. 스위스나 모나코보다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병원 약국에서 레오의 처방전을 받으러 갔을 때였어요. 한 젊은 남자가 나이 든 환자에게 약 사용 설명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은 약간의 억양이 섞인 독일어를 쓰고 있었고 친절한 태도가 눈길을 끌었어요.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환자가 말했어요. 여기서 의학 공부하시는 건가요? 그 남자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저는 한국에서 온 국제학생이에요. 여기서 레지던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말이 들리자 귀가 쫑긋해졌어요. 그가 그 여자를 도와주고 난 뒤, 저는 용기를 내서 그에게 다가갔어요. 저기, 제가 지나가다 들었는데 한국에서 오셨다고 하셨죠? 제가 말을 걸었어요. 저는 엘레나라고 해요. 몇 가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는 자신을 지훈이라고 소개했어요. 병원 카페에 함께 앉게 됐고,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됐어요. 레오의 상태, 모나코에서 스페인, 그리고 스위스로 이사하며 겪은 여정, 그리고 점점 커지는 경제적 부담에 대해요. 누군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보라고 권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솔직히 좀 겁이 나요. 덜 발전된 나라 아닐까요? 지우는 눈을 크게 뜨더니 부드럽게 웃었어요. 아마 생각보다 놀라실 거예요. 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의 고향 서울 사진들을 보여줬는데 거대한 도시와 첨단 기술로 가득했어요. 영상통화로 본 그의 가족들은 깨끗한 거리, 효율적인 대중교통,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 생활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의료 시스템은 어떤가요? 제가 여전히 망설이며 물었어요. 지우는 한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얼마나 변화했는지 설명해줬어요. 그는 한국의 보편적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유럽에서 지불하는 의료비의 몇 분의 1만 내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근무하는 병원의 사진도 보여줬는데 최신 장비로 가득한 대규모 현대식 시설이었어요. 제 사촌도 레오랑 비슷한 신장 질환이 있었어요. 지훈이 말했어요. 서울에서 받은 치료 덕분에 목숨을 구했죠. 그리고 고모님이 집을 팔 필요도 없으셨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지훈은 제가 한국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가이드가 되었어요. 그는 영어로 번역된 한국 의학 저널을 소개해줬고
거기에는 한국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치료법들이 나와 있었어요. 게다가 서울에 있는 몇몇 의사들과 영상통화로 연결해주기도 했어요. 그들과 나눈 대화는 제 편견을 하나하나 깨뜨렸어요. 의사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고, 레오의 상태를 깊이 이해하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치료 계획을 제시했어요. 어느 날 저녁, 병실에서 자고 있는 레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편견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기회를 놓칠 뻔했구나 하고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 가난하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 그 이미지는 수십 년 전 이야기였어요. 진짜 한국은 기술, 의학, 그리고 삶의 질에서 선두에 있는 나라였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들고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쪽에는 스위스에서의 현재 상황 점점 쌓이는 빚, 제한된 치료 옵션, 그리고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의 재정을 갉아먹는 의료 시스템. 다른 한쪽에는 한국이 제공하는 것들을 적었어요. 저렴한 의료비, 혁신적인 치료법,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기회. 이제는 그 결정이 그렇게 두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물론 한국으로 이사한다는 건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걸 의미했어요. 하지만 레오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 정도의 대가는 작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미 모나코에서 스페인, 그리고 스위스로 옮겨 다니며 적응했던 우리가 또 못할 것도 없겠죠. 레오가 평온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비자 신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병원 라운드를 돌던 지훈이 방문했을 때 제 계획을 말했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엘레나,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한국이 아마 여러 가지로 놀라움을 줄 겁니다. 이사를 준비하며 서류 작업을 하는 동안 제가 편견 때문에 희망을 놓칠 뻔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때로는 가장 좋은 기회가 가장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단지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가 필요할 뿐이죠. 인천국제공항에서 레오랑 제가 밖으로 나선 순간 봄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더라고요. 몇 달간의 스트레스와 걱정 끝에 뭔가 여기선 다르게 느껴졌어요.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거랑 완전히 달랐어요. 엄청 크고 현대적이면서도 정말 깨끗했거든요. 여러 언어로 된 전자 안내판 덕분에 택시 승강장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거기선 친절한 기사님이 약간 고개를 숙여 인사하시더라고요. 서울로 들어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쳐다보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고속도로 양옆으로는 벚꽃이 활짝 핀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핑크빛 꽃집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춤을 추고 있었죠. 높은 빌딩들은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었고, 창문엔 노을빛이 반짝거렸어요. 레오는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한강을 건너는 거대한 다리들을 가리키며 엄마, 물 좀 봐요 라고 외쳤는데, 그런 레오의 들뜬 모습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저희는 외국인을 돕는 부동산을 통해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빌렸어요. 지하철역 근처라서 레오가 치료받을 병원에 가기 편리했거든요. 아파트는 모나코에 살던 저희 옛집에 비하면 작았지만 깔끔하고 필요한 건 다 갖춰져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좋았던 건 바로 옆집에 사시는 김 여사님이었는데 저희를 반갑게 맞아 주시며 직접 담근 김치를 건네주셨고 난방 시스템 버튼 사용하는 법도 자세히 알려주셨죠. 한국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경험한 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였어요. 도착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제가 심한 감기와 고열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유럽에서는 병원비 걱정에 병원 가는 걸 망설였겠지만 김 여사님이 꼭 동네 의원에 가야 한다며 데려가 주셨어요.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체계적이었고 디지털 번호 시스템 덕분에 절차가 빨리 진행됐어요. 제 차례가 됐을 때 병원 시스템이 얼마나 다른지에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영어를 조금 하셔서 소통이 됐고 정말 꼼꼼하게 진찰해 주셨어요. 목 상태를 살펴보고 숨소리를 들으시고 간단한 혈액 검사까지 하셨는데 이 모든 게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게다가 약국에서 받은 약값까지 포함해서 총 비용이 모나코에서 병원 주차비로 냈던 금액보다 훨씬 적었어요. 이 경험이 레오의 치료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어요. 그 다음 주에는 레오를 데리고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했어요. 그 병원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적인 건축물의 밝은 색감과 귀여운 디자인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레오도 환하게 웃더라고요. 로비에는 아이들이 기다리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작은 놀이 공간도 있었고요.
직원들은 모두 이름표에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서 어린 환자들에게 덜 무섭게 보이려는 배려가 느껴졌어요. 의료 서비스는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레오의 신장 전문의인 박 선생님은 첫 상담 시간에 거의 1시간을 저희와 보내주셨어요. 간단한 그림과 도표를 사용해서 치료 계획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고, 제가 모든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 주셨죠. 비용에 대해 물어봤을 때는 감격해서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스위스에서 냈던 비용의 4분의 1도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간호사분들은 레오를 마치 자기 아이처럼 대해주셨어요. 항상 하이파이브를 해주시고 스티커를 주면서 격려해 주셨죠. 치료 중에는 한국어 단어를 가르쳐 주셔서 무서운 치료 절차도 재미있는 학습 게임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정 간호사님은 어느 날 늦게까지 남아서 레오가 입맛이 없을 때 먹을 제대로 된 한국식 죽 만드는 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희 일상에 조금씩 중요한 변화들이 생기더라고요. 대중교통 시스템 덕분에 도시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고, 밤늦게도 거리가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동네 식당들은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줬고, 많은 가게들이 사진 메뉴를 갖추고 있어서 주문하기도 편했어요. 어느 날 약국을 찾느라 길을 헤맸을 때, 젊은 학생 한 명이 자기를 따라오라며 약국까지 데려다 주고는 제가 필요한 걸 다 살 때까지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서울 생활이 항상 쉬운 건 아니었어요. 언어 장벽은 분명 존재했고, 우편물 읽기나 서류 작성 같은 간단한 일도 가끔은 버겁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사람들의 친절과 배려가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상쇄해줬어요. 시장에서 음식을 주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면 상인분들이 웃으며 손짓으로 도와주셨고, 가끔 레오에게 야채를 더 챙겨주시면서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시기도 했죠. 가장 놀라웠던 건 레오가 얼마나 빨리 적응했는지였어요. 아파트 근처 놀이터에서 만난 아이들이 언어가 안 통해도 레오를 놀이에 초대해줬고, 레오는 제가 배우는 것보다 더 빨리 한국어 단어를 익혀서 매일 자랑스럽게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레오가 평범한 아이처럼 웃고 뛰노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느꼈어요. 매일 밤 레오를 재우고 서울의 수많은 불빛으로 가득 찬 야경을 보며 저는 점점 평온함을 느꼈어요. 한때 의심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저희의 집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단순히 의료 혜택뿐 아니라 저희가 회복하고 성장할 기회를 주는 곳이었죠. 고대 사원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어우러진 서울에서 저희는 희망과 치유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서울에 있는 우리 아파트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데 저는 레오가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레오는 학교에서 배운 한국 팝송을 흥얼거리면서 토스트를 계란 노른자에 찍어 먹고 있었죠.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병실에서 몇 년을 보냈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변화가 천천히 시작됐어요. 한국의 의사들이 유럽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새로운 치료법을 하나씩 시도하기 시작했거든요. 현대, 의학과 전통적인 한국 치료법을 적절히 결합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단순히 그들의 의술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마치 가족인 것처럼 대해 주셨거든요. 간호사들은 퇴근 후에도 레오를 확인하러 들르곤 했고, 어떤 의사분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셨어요. 레오가 병원 복도를 처음으로 달렸던 날이 기억나요. 병원 안에서는 뛰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아무도 레오를 꾸짖지 않았어요. 오히려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응원해 주셨죠. 몇몇 분들은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레오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모두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우리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몇 년 만에 진짜 희망을 느꼈거든요. 가장 좋은 점은 더 이상 돈 걱정을 끊임없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모나코나 스위스에서는 병원 방문만 해도 청구서 걱정에 몇 시간을 보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서울에서는 레오의 치료비가 유럽에서 기본검진에만 들던 돈보다 훨씬 적게 들었어요. 국가 건강보험이 대부분의 비용을 커버해줬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분할 납부 계획을 세워주셨어요. 레오가 점점 건강해지자 우리는 함께 새 도시를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은 매일 저를 놀라게 했어요. 지하철은 정말 깨끗하고 이용하기 쉬워서 주말마다 새로운 동네를 방문하는 놀이로 삼았죠. 고층 빌딩들 사이에 숨겨진 평화로운 사찰들과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식들로 가득한 시장들도 발견했어요.
레오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한강공원이었어요. 가족들이 소풍을 오고 아이들이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연을 날리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죠. 우리의 한국 이웃들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옆집 김 여사님은 저에게 김치를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비가 오는 날이면 직접 끓인 국을 가져다 주시곤 했어요. 그녀의 손자 민호는 레오의 첫 번째 진짜 친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 아파트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놀이터 같은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한때는 다시는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할까봐 걱정했었는데 말이죠. 한국어를 배우는 건 쉽지 않았지만 레오는 저보다 훨씬 빨리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단어를 저에게 가르쳐 주면서 발음을 고쳐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가끔은 제가 실수하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현지인들이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고맙게 여겨주셔서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장을 보거나 버스를 기다릴 때 나누는 간단한 대화들조차 우리를 이곳 공동체와 더 연결되게 만들어줬어요. 이곳의 의료 시스템은 우리에게 단순한 치료 이상을 선물했어요. 우리 삶 자체를 되찾게 해줬거든요. 레오는 이제 병원에 가는 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대신 의사들이 항상 그의 진행 상황을 칭찬해주고 용감했던 걸 축하하며 작은 선물도 주니까 오히려 검진을 기대하게 됐어요. 작은 성과 하나하나를 함께 축하해주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감사했어요. 레오가 점점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을 시작했거든요.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미소를 지으며 모든 절차를 친절히 설명해 주셨어요. 과정이 길긴 하지만 우리가 겪어온 모든 걸 생각하면 이 선택이 옳다고 느껴졌어요. 서울은 이제 단순히 치료를 위해 온 곳이 아니라 진짜 우리 집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제 건축가 경력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한 로컬 건축 회사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안받았는데 레오의 치료와 일을 병행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들은 제 유럽 경력을 높이 평가해줬고 제가 한국어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도 참을성을 가져줬어요. 동료들은 기술적인 용어나 한국에서 건물 설계할 때 필요한 문화적인 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또 다른 가족 같았어요. 가끔 밤에 레오가 잠들고 나면 저는 창밖의 도시 불빛을 보며 우리가 걸어온 여정을 떠올려요. 모나코에서 스페인, 스위스, 그리고 마침내 서울까지 각 단계는 힘들었지만 결국 우리를 꼭 필요한 곳으로 데려다 줬다고 느껴요. 앙투안을 생각하며 레오가 지금처럼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그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아마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믿어요. 며칠 전 레오가 저에게 우리가 유럽으로 다시 돌아갈까? 라고 물었어요. 레고 블록으로 서울의 유명한 엔타워를 만들고 있던 그의 모습을 보며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고 말해줬어요. 그러자 레오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블록 쌓는 일에 몰두했어요. 그 간단한 순간에 가장 좋은 새로운 시작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서울에서 우리는 소중한 걸 발견했어요. 병원비 걱정 없는 삶, 우리를 응원해주는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를 향한 희망이요. 냉장고에 붙어있는 레오의 최신 그림을 보면서 그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벚꽃 아래 우리 가족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정말 여기가 우리에게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현대적이면서도 오래된 영혼을 가진 이 도시에서 우리는 단순한 치유를 넘어서 진정한 집을 찾았어요.